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에 미 대선이 시작됐는데요. 미 대선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입니다. 치솟던 금값도 어제 오늘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금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연초 대비 거의 40% 가까이 급등했고요. 금 수요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금 현물 거래 대금이 지난달 말 기준 2조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앞으로 이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던데요. 미 대선으로 더욱 불확실해진 금값과 환율 등 금융시장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누적된 적자로 비상경영에 돌입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장인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희망퇴직 신청 전에 퇴직소득세 등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퇴직금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2만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는데 네. 이게 강남권도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서초 가장 관심이 가는 지역이기도 하죠. 정부가 지난 8월에 이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었고요. 네. 당시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그 땅에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후속 조치가 발표가 된 겁니다. 정확히는 이제 후보지가 선정이 된 거고요. 네. 오늘 이제 국토부가 발표한 건 서울 한 곳, 또 그리고 경기도까지 다 포함해서 총 4곳에 5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한 건데 이제 12년 만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초구입니다. 2만 채. 경기도는 고양시 9천 채, 의왕시 14,000채, 의정부시에 7,000채를 각각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2026년 상반기까지 해당 지역의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요. 2029년에 첫 분양을 해서 2031년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곳은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서울인데 그 중에서도 서초 중에서도 서리풀 지구가 낙점이 됐습니다. 네.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이고요. 총 67만 평 규모입니다. 내곡동, 우면동 하시면 아마 익숙한 동 이름일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위해서 이제 앞서 그린벨트를 해제했던 지역의 인근이기도 하죠. 네. 특히 이제 이 정부 이 지역에 2만 가구를 총 공급을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을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고 하네요. 네, 통계청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오늘 발표했는데요. 작년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한 거고요. 그 전월인 9월에는 1.6% 기록을 했는데 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이제 2달 연속 1%대를 기록을 하면서 뚜렷하게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석유류 가격이요 10% 넘게 하락을 하면서 1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체 물가를 0.46%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이제 서비스 물가는 올랐습니다. 2.1% 상승을 했고 외식을 비롯한 개인 서비스 물가 2.9% 오르면서 전체 물가의 1%포인트 가까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네. 배추값은 요즘 어떤 거죠? 배추값, 금배추값이었잖아요. 예년에 비해는 여전히 비싸요. 비싸긴 한데 그래도 급등세는 좀 진정이 된 그런 국면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결과를 보면요. 이 배추와 무 가격은 작년 같은 달보다 5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이제 배추 가격은 지난달 하순부터 점차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서서 현재는 포기당 5,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월 하순부터는 전반적인 기상 여건이 좋아져서 이제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이제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더 좀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네. 평년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가 관련해서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커피 가격이 소비자 기대치보다 한 30% 정도 비싸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정 커피 가격이 있는데 실제로 30%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적정 커피 한 잔 가격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글쎄요. 한 네. 2,500원? 이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는 네. 있는데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5개 커피 전문점 네. 메뉴별 가격 거기에다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적정 커피 가격에 대한 생각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소비자가 기대하는 평균 적정 소비자 가격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2,635원. 거의 근접했어요. 비슷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조금 이제 우유까지 들어가는 카페라떼는 3,323원. 아, 그래요? 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평균 가격을 보니까 아메리카노는 3,001원. 카페라떼는 3,978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보다 최소 한 360원에서 최대 1,100원가량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걸 퍼센테이지로 해보면 최대 32.4% 비싼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전문점들 사이에서도 가격 차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노의 경우에는 비싼 곳이 5,000원이었는데 네. 가장 저렴한 곳은 1,300원. 그러니까 가격 편차가 한 3,700원까지도 났던 거죠. 네. 한편 설문조사에 응답한 소비자들 중에 절반 이상은 주문 과정에서 불편 불만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네. 뭐가 불편했냐? 주문 후에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네. 33%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커피 전문점 21개 중에서 15개가 요즘에 이제 그 스마트 오더 같은 것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 오더 앱에서 주문 취소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미국이 그 원전 수출 협력과 관련한 업무 협약 맺는다고요? 네, 이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미국 에너지부와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가서명했다라는 것을 공개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최종 검토 절차를 거친 뒤에 업무 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서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 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산업부가 밝혔는데 최종 서명을 하게 되면 이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협약으로 한미 간의 수출 협력이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진다면은 그 체코 원전 사업 수주 확정하는 데도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죠.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우리 한국수력 원자력 컨소시엄이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3월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과거 우리에게 이제 기술 이전을 해준 미국 원전 기업이죠. 웨스팅하우스가 네. 지식재산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 미 대선과도 연결지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로서는 참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원전을 수출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자력 그 공급 그룹에 가입을 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그룹에서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원전 수출을 통제하도록 돼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원천 기술을 이전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신고 형식으로 미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도 신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 협약이 완벽히 체결이 되면 한수원 컨소시엄이 아무래도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미 정부의 동의를 받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걸 수 있는 거죠. 네. 그 우리 음식 인기가 여전히 뜨거운가 봐요. 올해 K푸드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또 경신했다면서요? 네, 이게 작년에도 최고 실적이었는데 올해도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K푸드 수출액 81억 9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75억 3천만 달러보다 8.9% 늘어난 규모고요. 지금 14개월 연속 계속해서 수출이 성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기준만 보면 역대 10월 기준으로 또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K푸드 수출 작년에도 연간 최고 수출 실적 달성한 바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아마도 또 신기록을 세울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저는 K푸드라는 게 특정 품목에 의해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세계 푸드 시장에서 하나의 한국 음식이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네. 확인이 돼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품목별로 보면 역시 라면이 견인차였습니다. 라면이 10월 한 달 동안에만 1억 2천만 달러 수출이 되면서 네.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 10억 2,08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면은 수출액 1위 품목이기도 하지만 증가율 자체가 전혀 꺾이질 않고 있어요. 작년 대비 30%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세 네. 꺾이지 않고 있고 과자류가 6억 3,800만 달러 2위였고요. 그 외에 냉동김밥, 즉석밥, 떡볶이 같은 쌀 가공식품이 2억 5천만 달러 수출이 되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수출액이 무려 40% 넘게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지역별로도 되게 중요한데 K푸드 가장 많이 팔린 시장이 아세안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까지 총 15억 6,500만 달러가 수출이 됐는데 그 뒤를 이어서 미국, 중국, 일본 순이었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거 유럽으로의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늘면서 K푸드의 전반적인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들 예상하고 있죠. 당장 환율 시장부터 어떻게 될지 또 금값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자, 미 대선이 시작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금값이 연초 대비 뭐 40% 가까이 상승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 자산 가운데 거의 뭐 올해 상승률로만 놓고 보면은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기도 예, 한데요. 맞습니다. 네, 뭐 아르헨티나 주식시장 다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은 얼마나 올랐길래요? 한 70%까지는 확인했었는데 아, 요즘은 제가 그래요? 또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저기 이제 거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가라서 이제 그 통화 가치가 되게 이게 그 뭐랄까요? 계산도 잘 안 안 될 되는 정도로, 예, 네.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 수익률 가지고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네, 믿을 수는 없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금이 네, 연초 대비해서 한 40% 그리고 지난해 이맘때 비해서 무려 38% 상승했으니까 네. 톱이다. 자, 전문가들은 금값을 얘기할 때 기준을 뭘로 얘기해서 통상 얘기들 하십니까? 1온스. 온스. 예, 네. 그거가 된 이유는 네. 금 본위제 때문인데요. 네. 한 23g 정도 되는 되게 네. 적은 물량인데 현재 이 1온스를 1971년 이전까지 금 1온스를 창고에 가져가면 35달러로 교환해 줬거든요. 네. 그리고 또 35달러를 들고 가면 금 1온스를 바로 내주는 네. 그게 이제 금 본위제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 금 본위제의 또 원칙에 따라서 이제 지금 금 본위제는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이제 쇼크로 없앴지만 그때 이 전통들은 계속 남아 있다 네. 보니까 3g 정도 네. 뭐 정확한 뒤에 그럼 그거는 지금 알 수 1온스가 없습니다. 얼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한 2,800불 근처에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조금 내려서 2,746불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 네. 뭐 장중에 2,800불까지도 지난주에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엄청난 그러니까 300만 원 돈이 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실물을 가서 이제 그렇게 뭐 금 예.
골든바 이런 거 말고 뭐 종로 귀금속 상가에 간다든가 이래서 조그맣게 돌반지를 맞추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일반 서민들이나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게 이제 온스 이런 계산을 안 하고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좀 헷갈려가지고 금 시세가 오른다 내린다는 시장 전문가라든가 금 투자를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잘 모르셔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한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예, 근데 네. 국제 시세로 네. 저희들은 맨날 그걸 보니까 그냥 금 1온스로 계산을 해서 이야기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자, 1온스 기준으로 지금 그런데 최근 한 달간 특별히 또 급등세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저희들의 판단은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전 대통령이죠. 아직 선거 결과는 이제 지금 진행형이니까요. 근데 이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특히 이제 그때 펜실베니아의 네. 어떤 판도가 네. 좀 바뀔 거다라는 그 뉴스가 나온 다음부터 금값 오르는데 정말 저희도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2,600불 정도 있던 게 2,800불까지 순식간에 한 10% 가까이 오르는 거 보면서 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싶을 때 금을 좀 사려는 태도들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분이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 다들 불안하니까 뭐 당장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뭐 그 중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 뭐 이런 것들 60%를 원래 이야기하다가 네. 갑자기 뭐 어떤 질문에 단서를 달았지만 200%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캐릭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그 내각 캐비넷에 계시던 수많은 분들이 쓴 회고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일단 분노 조절 장애도 좀 보이시고 그리고 핵가방 달라고 했던 게 2번이나 있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들까지 보도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미국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라면 금이 안전하다라는 수요가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가 여기에서 파생된 수요가 이제 아시아 쪽의 네. 수요인데 바로 양안 전쟁에 대한 공포도 네, 네.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뭐 난다 안 난다라는 걸 떠나서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6일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보험을 받아가고 있어요라는 그 유명한 이제 발언 이후에 네. 몇 번 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했죠. 네. 그래서 대만을 보호하겠다든가 또는 단호하게 행동하겠다라는 말보다는 네. 오히려. 만에 하나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우리가 중국을 혼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보복관세 200%를 이야기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어서 원문을 확인했을 정도로 저도 놀랐는데 예. 결국 이런 태도들을 보인다면 금융시장 참가자들이나 특히 이제 좀 부유한 분들은 네. 금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30g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덩어리가 300만 원이니까 그냥 전쟁 날 때는 일단 금을 들고 있는 게 어떻게든 우리가 뭐 마지막 순간에라도 좀 보호를 받거나 비행기 편을 얻는 데 도움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까지 마지막 안전자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위기 생각하는 상황일 때. 이제 네. 금반지 하나 가지고 있고 금괴 하나 가지고 있으면 네. 마지막 조금씩 해서. 순간에라도 우리가 신변을 보호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금 1kg이 한 1억 원 하니까요. 네. 굉장히 가벼운 걸로 1억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라면 적어도 그 리스크들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결국 대만 분들이나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뭐 마음 편하진 않으니까 네. 이래저래 참 그 수요들이 많이 생기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는 계속 한동안 좀 지속될 것 같은데 오늘이 이제 미 대선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2시부터 이제 대선이 시작돼서 내일이면은 이제 내일 2시까지 끝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정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특히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사전 투표가 7,500만 명. 네. 그러니까 이 표들이 이제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개표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역전극이 속출할 텐데. 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7대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경합주가 펜실베니아인데 네. 펜실베니아가 또 동서로 되게 넓은 주예요.
넓게 있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동서로 쭉 펼쳐져 동쪽에 있는 주지만 특히 또 동서로 넓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면적 그래서 자체가.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 네. 뉴욕주 밑에 있는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제 그런 지역들의 또 지역별로 보면 동부는 대도시면서 서쪽은 또 농촌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안에서. 예. 네, 네, 네. 이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1, 2% 내의 초박빙 지역들이 또 선거구에 따른 그 시간 지역도 4개의 서로 다른 지역구. 예를 들어서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저쪽 네바다 아리조나는 네. 이제 서쪽 끝이고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펜실베니아나 동쪽. 노스캐롤라이나는 동쪽 끝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들이 있어서 이게 2020년보다 선거 결과 발표가 더욱더 늦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최소 3일은 봐야 된다라고. 우리하고 좀 다르죠. 이제 우리- 2020년대는 그 조지아 같은 경우는 초박빙 승부 탓에 승자 확정까지 거기 16일이 걸렸다는 예, 기사를 본 적도 있어요. 그걸로 근데 바이든이 이겼죠. 저희들은 정말 그때 불안했던 게 그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시 현직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한 상태에서 졌잖아요. 네. 그러고 자신의 승리가 도둑 맞았다라고 하며 그 유명한 의회 의사당. 네. 진입까지 있는 네. 그걸 보면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은 선거 시작돼서 뭐 결과 나오자마자 자기 승리 선언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러다 보니 이제 불확실성은 더 커져서 사실 보통 하루 지나면 대략적인 판세는 다 나와야 되는데 네. 3일 걸리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앞으로의 금값은 더 상승할 거란 전망이 많던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네. 왜 상승을 시작했냐를 이렇게 백 해보면 네. 뒤로 돌아가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각국들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해외 순자산 4천억 달러를 동결시켰고 네. 거기서 나온 수익금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지금 EU가 밝히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된 다음부터 이제 독재 국가라고 할까요? 또는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한 나라들이 달러를 대체할 통화, 대체할 자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 전 브릭스 네, 네. 회담에서도 그 이야기 나왔죠. 그게 계기가 돼서 달러 대체할 자산으로 한 자산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거기서 불을 붙인 게 중국인민은행이 18개월 연속으로 그렇게 가격을 올려가며 네. 금 비축에 나서니까 네. 지금 중국이 그렇게 힘든데 금을 그렇게 그 비싼 값에 계속 사들이는 걸 보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를 의심하게 된 거죠. 첫 번째는 중국이 브릭스 내에서 어떤 통화를 만들고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만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라고도 네.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 이건 또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나 되는 나라가 네. 저 외환보유고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금을 많이 가져가야 되나? 라며 네. 이거 또 만일을 대비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까지 고조된 거죠.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사실은 이제 달러에 대한 견제가 들어오는데 달러는 강하니까 그 과정에서 또 달러를 사기는 또 그렇고 하니까 네. 결국 금이라는 다른 자산으로 갔다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참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뜻밖의 랠리였던 게 네. 미국 금리가 네. 왜 이렇게 높은데 네. 지금 인하돼서 5%인데 이자를 5%를 주는데 종이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5% 주는데 보관 비용 들지 거래할 때 불편하지. 그런- 왜냐하면 시금석이 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이 제대로 된 100% 99.9% 순도를 순도를 자랑하는 금 맞아? 이거 확인도 어렵고 그런 걸 굳이 이 가격에 사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네. 불안한 것도 있고 참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본다면 금값의 네. 상승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금은 위기 상황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시기라든가 뭐 달러가 아주 약세가 될 때 이제 금값이 오르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의 금 올라가는 건 좀 다르다 이 말씀 해주시는 그렇죠. 거죠? 비정상적이죠. 뭔가가 공포가 많이 반영된. 그래서 무서운 거죠. 저희들 같은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금은 좀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싶은 콜을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이제 트럼프 그리고 중국의 금 보유 이 둘이 이제 맞물려서 네. 거기에 이제 양안 전쟁에 대한 걱정까지 있다 보니 쉽게 사람들이 팔자 콜이 못 나오는. 그래서 만에 하나를 대비하자라는 말들이 자꾸 나오니 네. 금은 조정이라는 게 별로 없이 지금 거의 한 2년째 가고 있는 중이다. 글로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중앙은행들도 지금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그 브릭스 계통의 네. 7나라
이제 중앙은행들은 계속 사고 있는 중인데 이제 한국은 2014년 사고 안 그러니까 샀죠.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자, 한은은 그러면 왜 지금 말씀하신 2014년 이후에 금을 매입을 안 했다면서요? 예, 중단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자마자 대폭락해가지고요. 그 아픈 경험이 있어서? 네, 근데 이제 그때 한국은행이 금 살 때부터 저희들 시장에 있는 이코노미스트, 저는 이제 그때 국민연금이 있었는데, 네, 그러네요. 네, 네. 금 꼭지다. 저희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이유가 왜냐하면 이제 그 중앙은행이 이렇게 쫓기고 쫓겨 금을 매입하는 건 항상 지나고 보면 안 좋은 타이밍에 사게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2014년 몇 월에 한은이 샀다고요? 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계속 꾸준히 샀습니다. 그때 한 번만 사고 만 게 아니고요. 그럼 그 전에 금값이 계속 상승세였었나요? 상승했죠. 왜냐하면 네. 800불 있던 게 2,000불까지 3배 정도로 올랐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온스당 예, 온스당 800달러에서 2,000불, 2,000불 넘- 2,000달러까지 예. 거의 3배, 2배 반까지 글로벌 왔다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3배 정도가 났습니다. 아, 네.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금값이 그렇게 한 3배 정도 오르는 거의 4배 가까운 랠리가 났던 이유는 네.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 때문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거. 되죠. 네. 근데 왜 한은은 그때 초기에 안 사고 이렇게 거의 다 오른다면서 산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의사결정 과정에 예. 충충 시야에 있는 실무자들이 예. 결제를 올리는 건 뭐 몇 년 전에 올렸겠죠. 2008년, 2009년부터 올렸는데 야 이러다 말겠지 하다가 이제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고 또 하나 이유는요? 또 하나는 이유는 사자마자 폭락하니까 더 못 산 것도 아, 그래서 괴롭죠. 이제 그 그래서 아픈 경험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네. 1,800불, 1,500불 정도까지 빠졌다가 네. 지금 다시 이제 거기서 또 2배가 난 거죠. 네. 그러니 이제 아, 2배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장중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예, 거의 이제 최저점 기준 2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잘 산 거죠. 지나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10년에 2배면 네. 연한산 복리 수익률 7.2%니까 굉장히 잘 샀는데 네. 근데 이제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서 사자마자 2014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셰일 오일 혁명 혹시 네, 기억나요? 네, 기억납니다. 예, 네. 그래서 국제 유가가 100불에서 20불. 에너지원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전 세계 원자재 시장에 대한 수요가 꺾였죠. 네. 그러면서 금도 유가가 저렇게 빠지는데 괜찮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받고 하던 네. 시점에 우리 한국은행이 좀 타이밍을 좀 잘 못 잡았죠. 네. 그래도 샀어야 되지 않나. 최근에 그 한은에 그 대해서 금 매입 요구가 꽤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그 뭐 음. 있겠죠. 있는데 네. 외자운용원에서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금 말고 다른 자산으로 잘 운영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뭐 금이 이제 변동성이 아주 큰 자산이고 유동하기 어려운 자산이기 때문에 금은 이제 매입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동의할 수 없죠. 왜냐하면 네. 2022년 같은 일이 벌어질 때 금만큼 좋은 자산이 없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예, 바로 그 전쟁 공포가 부각되는 시점에는 뭐 어떤 자산도 버티지를 못하잖아요. 채권 가격 폭락했고 주가 폭락했는데 금만 어떻게 보면 전쟁 와중에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처럼 앞으로 미래가 이제 뭐 미국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이게 지정하게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의 내부 경제 상황이나 네. 특히 우파 정당의 약진 그리고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극좌로의 어떤 변신 그 미국 내에서 존재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저 강력한 20% 이런 집단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지정학적 위험들은 좀 있지 않겠냐. 네. 그래서 금은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과 이제 전문가 분들이 우리는 대선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미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고서를 써놓은 분들도 계시다고 예, 들었거든요. 다 양쪽 다 씁니다. 아 그래요? 어느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요? 네. 아니 저는 트럼프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환율도 오르고 금값도 네.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집권을 하면 정부 부채를 늘리고 관세 올리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공언을 해서 이게 이제 금값에 영향을 자연히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특히 그 지금 미국 재정 적자가 되게 큰데 그 감세를 항구화하고 법인세도 추가 인하하겠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선 좋겠죠. 그렇죠. 네. 부유층은 좋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가 커지는 걸
관세로 이제 저기 그 재정 적자를 메우겠다 그러는데 미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수입 비중이 9%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수 국가죠. 네. 그래서 수출입 그 의존도라는 게 20%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내수 국가인데 해외에서 수입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세 물려서 그거를 물가도 올릴 뿐만 아니라 어떤 세수원으로 활용한다라는 게 도대체 그 관세를 얼마나 올리겠다는 건가? 이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이제 미 연준이 이제 끼겠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파월이랑 트럼프가 2018년에 서로 정말 날선 대화들을 그렇게 오가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해고하겠다. 네. 이런 발언까지 했던 걸 기억하시면 연준이 이제 정책 결정하기가 이 또 선거 그 결과 나오기도 전에 사실 연준 회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지금 인하하고 싶은 그렇죠. 이번 주 상황인데 목요일인가요? 예, 근데 네. 인하가 참 이게 답답하죠. 이게 이 불확실성이 다 되게 커지니 그 비용은 결국은 이제 그래도 대선이라는 큰 불확실성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좀 해소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 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증권사에서 쓴 보고서 보니까 한 2주 지나면 환율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뭐 기대는 하는데 네.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 일단 저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1,400원도 사실은 열어놔야 되는 상황 아닌가 좀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금 얘기는 그렇게 해보고요. 환율도 지금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외환 보유액은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또 나오고 있고요. 네. 어떻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원달러가 1,400원대로 치솟고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뭐 일부 좀 되돌려질 것이다. 1,350원 정도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제가 그쪽 전망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원래 공화당이 되면 환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환율 조작국 지정도 엄청 하고 뭐 오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의 정책대로라면 미국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게 되니까 미국 달러가 일단 강세가 될 가능성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가 네. 아까 이야기했던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 이 사람은 특히 네타냐후랑도 친분, 뭐 푸틴하고도 네. 친분, 뭐 다 뭐 예, 그러니까 스트롱맨들하고 다 친하다 보니 뭐 또 뭐 북미 회담 또 할지도 모르고 뭐 근데 이게 거기서도 무슨 발언을 할지. 예,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뭐 저희들 기대하고 정반대로 하노이 회담 때 판을 엎는 거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불확실성 요인이다 보니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 크고 특히 지금 이야기했던 수많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된 나라의 화폐를 글로벌 투자자가 선호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해리스가 되면 일단 외환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안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문가시다 보니까요. 그 외국한 평형기금을 우리 이제 그 세수 부족한 데 갖다 좀 쓰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환 차익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러를 찍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만든 채권들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 국가 GDP에 제 예전에 봤던 몇 년 전 추산으로는 10%가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달러 팔아가지고 네. 이제 어차피 외환시장 개입해야 되니까 달러 팔아서 그거 가져와서 우리나라 잠깐 어차피 우리 정부 계좌니까 네. 가져와서 용도를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죠. 뭐 저는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 외환 보유고가 없어서 환율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네, 네. 뭐 저 일본에는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일인데 이제 그게 이 나라가 환율 방어법 포기한 건가? 이런 신호를 줄 수도 있어서 네. 좀 티 안 나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죠. 네. 자, 투자자들 이제 괜히 언론에서도 자꾸 뭐 대선 불확실성, 뭐 금융시장 불안정, 변동성 얘기하니까 괜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이제 주목하고 올 연말까지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임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일단 미국 경제 지표들은 잘 나와서 우리나라 수출은 일단 살아있다. 네, 네. 네, 그래서 금융시장 변동성만 좀 진정되면 사실 이 환율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돈 못 벌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적에 조금 관심을 맞추시면 그래도 올해 연말장 뭐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내년 이제 취임한 다음이 걱정이긴 한데 일단 연말장은 좀 리스크의 노출 이런 거에 따른
약간 릴리프 랠리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저희 보여집니다. 이 시간 통해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요? 제가 변하지 뭐, 않았습니까? 예, 변하지 네. 않습니다. 금도 좀 제발. 그리고 한국 채권, 미국 채권, 한국 네. 주식, 미국 주식. 비율은요? 해서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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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렇게 너무 마음 편한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네. 10월에도 플러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네. 포트폴리오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천우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희망퇴직 실시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KT 같은 경우가 현재 가장 큰 규모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 신청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생각하는 구조조정 인원 대상자만도 한 5,7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5,700명이요? 상당히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밖에 NC소프트가 12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하고요. 기아, 롯데, 포스코, SK, LG, 한화, 신세계 등 주요 대기업들이 다 희망퇴직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희망퇴직하는 직장인들 그 퇴직금 받을 때 어떤 계좌로 받게 되는 거죠? 네, 법정 퇴직금에다가 이제 법정 외 퇴직금인 퇴직 위로금도 받으실 텐데요. 먼저 법정 퇴직금 같은 경우는 55세가 안 되신 분들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만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55세가 넘으신 분들은 선택지가 있는데요. 네. IRP는 물론 연금저축으로 받으셔도 되고 일반 계좌에 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법정 외 퇴직금인 퇴직 위로금 같은 경우는요. 연령에 상관없이 IRP는 물론 연금저축으로 받으셔도 되고 일반 계좌에 일시금 수령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요. 지금 시스템상으로 은행과 보험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없다고 하고요. 증권사에서 만든 연금저축으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퇴직금은 IRP나 연금저축으로 받으면 세금이 절약되죠. 네, 이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내셔야 하는데요. 법정 퇴직금, 퇴직 위로금 모두 다 퇴직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이 퇴직소득세를 줄이고 싶으시면은 이제 퇴직금은 IRP나 연금저축 그러니까 연금 계좌로 받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세전 금액이 이제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일반 계좌로 받으시게 되면은 네. 이제 퇴직소득세 원청 징수 후에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냐라고 예. 했을 때 퇴직금 받으신 후에 이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신다면은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이제 줄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 수령 기간 처음 10년 동안에는 30% 감면이 되고요. 11년 차 이후부터는 이제 40%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직금 꺼내서 쓰실 때 처음 10년 동안은 연금을 좀 적게 가급적 뽑아서 쓰시다가 그 10년 차 넘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늘려서 받으시게 되면은 그러면 절세 효과를 조금 더 높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퇴직금을 2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50%까지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그런 추진 계획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퇴직금을 연금 계좌로 받는 데에는 이렇게 퇴직소득세를 이제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네, 또 다른 장점이 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네,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건데요. 퇴직하시게 되면은 이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이제 전환이 되시는데요. 이렇게 됐었을 때 퇴직금을 이제 뭐 연금이든 주식이든 채권 펀드 이렇게 받아서 일반 계좌에 받아가지고 굴리시게 되면은 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이 한 해에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네. 이자 배당 소득 전체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넘는 예. 분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요. 예. 근데 퇴직금을 이제 연금 계좌로 받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금융 상품을 이제 운용하시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안 됩니다. 이건 큰 거네요. 네. 네. 근데 퇴직하신
계신 분들이 이제 지역 가입자가 되고 나서 이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연금 계좌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을 때 어떤 장점이 또 있다고요? 네, 그 금융 상품을 운용했을 때 이제 세금을 줄이고 이제 복리 효과를 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으시고 ETF를 이제 운용을 하면서 분배금이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15.4% 세금, 그러니까 15만 4천 원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같은 100만 원의 분배금을 연금 계좌에서 받으실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요. 그 100만 원의 분배금이 그대로 연금 계좌에 쌓이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일반 계좌에서는 15만 4천 원을 냈었을 텐데 그것을 내지 않고 그대로 이제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제 세금을 내냐? 네. 연금으로 받으실 때 이제 연령에 따라서 3.3에서 5.5% 정도의 그런 낮은 세율로 뽑아서 쓰실 수 네. 있습니다. 이제 연말 정산할 때 되면은 세액공제 받을 목적으로 이제 그 IRP 막 채워놓고 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IRP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거기로 퇴직금을 받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 따로 IRP를 네. 또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네, 네, 헷갈려요. 세액공제용으로 네. 이제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IRP에다가 거기로 받으셔도 되고 새로 만드셔서 이제 거기에다가 받으셔도 됩니다. 네. 금융회사당 이제 하나의 IRP를 이제 만드실 수가 있는 그렇더라고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IRP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가급적 이제 노후를 위해서 이제 깨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하되는 그런 상황을 좀 대비하고 싶으시다면은 퇴직금 받는 IRP는 또 따로 이제 계좌 만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IRP를 하나 더 만드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네, IRP가 기본적으로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 네. 가지 이제 법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본인이나 가족의 장기 요양, 재난 피해를 당했다든지 파산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돼서 이제 중도 인출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영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세액공제용으로 이제 IRP 계좌에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 그 계좌에다가 1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퇴직하고 나서 자녀 결혼 자금으로 목돈 1,000만 원이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 사유가 결혼 자금 이런 거는 해당이 되지 재난 않기 피해, 때문에 파산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면 네. 전체 계좌를 다 깨셔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세금이 1,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전체 계좌를 다 깨면서 세액공제 받았던 저축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 기타 소득세 그리고 그 퇴직금 받으셨을 때 그 퇴직소득세도 100% 다 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만일에 이 세액공제 계좌에다가 퇴직금을 받은 게 아니라 새로 계좌를 네, IRP 네. 만드셔서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그 둘 중에 하나만 깨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유 때문에 IRP는 좀 복수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지하는 거는 많이 신중하시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거 말고 하나를 더 네. 만들면 다른 금융기관에 가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IRP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어디서도 만들어도 동일한가요? 아니면 조금 뭔가 차이가 있습니까? 네, IRP에서는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부터 펀드 같은 그런 실적 배당형 상품까지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증권, 보험, 은행, 업권별로 제공하는 상품 종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특히 실적 배당 상품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증권사가 좀 가장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펀드는 물론 실적 배당, 보험 그리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 ETN, 리츠 인프라 펀드까지 모두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보험사 같은 경우는 실적 배당 보험을 비롯해서 일부 펀드와 ETF가 가능하고요. 은행은 펀드와 일부 ETF가 가능합니다. 원래 과거에는 은행이랑 이제 보험사에서는 ETF 거래가 안 됐었거든요. 안 됐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이제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시는 분들도 ETF 거래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IRP 가입할 곳을 선택하시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그 거래를 하는 은행과 보험사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네. 다만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 IRP 같은 경우는 연금으로 인출하실 때 증권이랑 은행과는 다르게 종신형으로 뽑아 쓰실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같은 업권 내 그 회사 중에서는 그러면 IRP 계좌를 둘 회사를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직접 가입해보기 전에는 네. 좀 어떤 게 나한테 좀 잘 맞다 이런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정보를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우수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데요. 40여 개 정도의 그 퇴직연금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제 부문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수익률, 상품 역량, 조직 서비스, 뭐 정보 제공 이런 게 분야별로 평가도 하고요. 종합적으로도 또 평가를 해서 우수 회사를 선정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정부에서 선정을 한 거이기도 하고 또 한 번 아니라 뭐 여러 번 우수 회사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안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이런 부분은 뭐 기사로 한번 찾아보시면은 쉽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IRP가 계좌 수수료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이런 이벤트도 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나 됩니까, 수수료가? 네. 일단 IRP 계좌에 들어가는 이제 그 수수료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가입자가 부담할 수수료가 크게 계좌 관리에 필요한 운용 자산 관리 수수료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 투자 상품에 부과하는 수수료, 이거는 이제 보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운용 자산 관리 수수료는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금융회사가 IRP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대가로 가입자한테 이제 받는 게 수수료인데요. 네, 이거는 네. 매년 한 번 계약한 날에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일반 평가 금액의 수수료를 곱해서 산정을 하고요. 이 수수료율은 이제 금융회사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이제 IRP 최근에 이제 좀 금융회사마다 서로 이제 유치를 하려고 경쟁이 붙어서 네. 점점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메뉴에서 보시면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A 금융회사에서 IRP를 만들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 상품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던 중에 나중에 B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있죠. 네, 가능합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A 금융회사에서 B 금융회사로 IRP 옮기실 때 예금, 펀드, ETF, 채권 등 대부분의 상품을 그대로 이전을 하실 수 있고요. 다만 계좌 옮기고자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투자 가능 상품 이제 라인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동일하게 있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몇몇 안 되는 상품들, MMF와 리츠, 디폴트 옵션 같은 것들을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들 그거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IRP 계좌끼리 상품을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 DC형 그 퇴직연금 네.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자기 계좌에서 갖고 있던 상품을 IRP 계좌로 옮기는 거는요? 이제 DC형 원래 그 운용하셨던 분들은 네. 이제 편하게 원래 쓰던 게 금융회사를 아마 유지하고 싶으실 수도 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회사가 동일하다면은 보유하던 상품을 그대로 이전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네. 이제 옮겨진 다음에 이제 수익률 표시 같은 거는 이제 좀 리셋이 된다. 이건 좀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55세 안 된 분들은 퇴직금을 무조건 IRP로 받도록 2년 전에 이제 법이 바뀌었고 또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깎아주고 뭐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보면 결국은 이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도록 정부가 계속 유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실제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2023년 통계를 보면요. 가입자가 이제 55세 넘어서 퇴직연금 수령을 시작한 계좌가 이제 53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네, 그 네. 중에서 이제 10 중에 9은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고 있고요. 그 한 개 계좌 정도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아직은 좀 그 연금으로 받으시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고요. 연금을 이제 받으시는 그 계좌 수가 3년 전에 비해서 거의 2.5배 정도 이제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렇고 이 그 통계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그 퇴직금으로 이제 모은 액수가 이제 적으면은 네. 거의 그냥 일시금으로 찾으시고 좀 많이 모이시
어리신 분들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향이 좀 더 이렇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